2차 실기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실기시험을 대비해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만을 모아놓았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 2차 실기 대비 이론과 문제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강의입니다. 게슈탈트 상담 기법 4가지를 쓰고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범 답안으로 제안한 4가지는 우리가 1차 시험 때 지문으로 활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양을 줄이려고 노력을 한 거고요. 사실 이거 말고도 다른 기법들이 10가지나 더 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거 있다면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그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굳이 억지로 이 4개를 꼭 외우실 필요 없어요. 자, 아무튼 비의자 기법, 역전 기법, 꿈 작업, 감정에 머무르기 이렇게 4가지 기법을 쓰고요. 각각 내용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비의자 기법은 우리가 TV에도 가끔 나오는 거예요. 비의자에다가 상대방이 누군가 앉아 있다고 상상을 시키고 그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어쩔 때는 비의자 대신에 고민형 같은 거 하나 놓기도 해요. 어쨌건 상상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해서 하는 일종의 역할놀이고요. 이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 세계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역전 기법이요. 지금껏 회피했던 행동을 역으로 해보게 하는 겁니다. 지금껏 회피했던 행동을 역전시켜서 해보도록 함으로써 억압하고 해온 자신의 다른 측면을 접촉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꿈 작업이요. 꿈은 기본적으로 내담자의 소외된 부분들이 투사돼서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 꿈 작업은 우리가 정신분석에서는 꿈 작업이 아니고 꿈을 분석해요. 꿈을 분석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꿈 분석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꿈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꿈에 나온 내용을 주제 삼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꿈을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꿈에 나온 내용을 주제 삼아서 이야기해서 자신의 소외된 부분을 접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법입니다. 감정에 머무르고요. 미해결 과제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동일시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기법입니다. 직업 적응 이론에 관한 문제 접근 전략은 기본적으로 이해형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 암기형이기도 하다는 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두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직업 적응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성격 유형이 있습니다. 직업 적응 방식은 뭐냐면 개인이 직업에 어떻게 적응하는가, 즉 사람이 직업에 어떻게 적응하는가, 개인이 직업에 어떻게 적응하는가에 대한 방식 4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성격 유형은 뭐냐면 개인과 환경, 개인과 직업 환경이, 개인과 직업이 어떻게 서로 작용하는가, 거기에 어떤 성격 요인들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회사가 어떤 성격의 사람을 뽑아야 그 직업을 잘 적응할까를 알아보는 겁니다. 즉, 더 쉽게 회사가 원하는 인재의 성격이 뭐야, 이걸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 적응 방식이 있고요. 회사가 원하는 성격 유형이 있어요. 이 2가지로 나눠야 되고요. 자, 첫 번째 직업 적응 방식, 즉 개인이 새로운 직업에 적응하는 직업 적응 방식은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이해형으로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뭐 별거 없어요. 뭔가 새로운 직업에 들어갔으니까 새로운 직업의 변화에 어떤 반응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움직여야 되겠죠. 그리고 융통성 있게, 유연성 있게 자기를 스스로 변화시키고 될 때까지 끈기 있게 노력하는 거 이거잖아요. 변화에 자기가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유연하게 노력하고 끝까지 하는 거, 끈기 있게 하는 게 이게 바로 직업 적응 방식입니다. 이거 사실 중학생도 아는 얘기예요. 다만 정확한 용어를 제대로 써야 돼요. 유연성 혹은 융통성 이 둘 중에 하나 어느 거나 좋습니다. 유연성, 반응성, 끈기, 적극성 요 단어를 정확하게 써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들은 요 첫 글자를 따서 뭐 유반, 끈적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사용한 방법은 적응 방식이라는 키워드라는 단어를 그대로 살려서 유재석 반장의 적응 방식은 끈적거리기다. 즉 유연성, 반응성, 적응 방식은 끈기, 적극성 이렇게 외우는 방법을 암기 팁으로 드립니다. 어느 방법이든 정확한 용어 이 부분 주목해 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성격 유형. 성격 유형이 뭐라고요? 회사가 원하는 인재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야? 이게 성격 유형이에요. 아주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직업 상담사처럼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개인과 직업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성격 유형이 뭐야? 똑같은 말입니다. 열나 어렵게만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회사가 원하는 인재 어떤 인재일까요? 뭐 굉장히 쉬워요. 한국말로 하면 뭘 시켜도 잘하고 되게 빨리 해내고 정말 일 잘하고 세게 잘하고 오래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회사가 원하는 인재예요. 그거를 그냥 직업 상담사처럼 그럴듯하게 표현한 거예요. 뭘 시켜도 잘한다는 게 뭐예요? 어떤 리듬을 줘도 잘 춤춘다는 뜻이잖아요. 즉 리듬 있는 사람, 뭘 시켜도 잘하는 사람. 자, 두 번째, 빨리 잘하는 사람은 민첩성 있는 사람이죠. 세 번째, 역량 있는 사람, 되게 잘하고 세게 할 수 있는 사람, 역량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오래 할 수 있는 사람, 지구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정확한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뭘 시켜도 리듬. 두 번째, 어, 오래 할 수 있는 사람, 지구력. 세 번째, 세게 잘하는 사람, 역량. 네 번째, 빨리 하는 사람, 민첩성. 리듬, 지구력, 역량, 민첩성, 이 네 개고요. 이거를 첫 글자를 따서 뭐 민영리지 이렇게 외우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이 성격이라는 키워드를 성격 유형의 성격이라는 키워드를 그대로 살려서 지구 최고의 힙합 가수는 원래 민첩하고 리듬을 잘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첩하게 리듬을 타는 역량이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어떻게 외우든 민영리지로 외우든 지구 최고의 힙합 가수의 성격은 민첩하게 리듬을 타는 역량이다라고 외우든 정확한 키워드 되는 단어를 기억해 주세요.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 직능, 직능 수준, 직능 유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직능, 직능 수준, 직능 유형이요. 직능이니까 기본적으로 능력이에요. 무슨 능력이냐면 업무와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입니다. 주어진 직무에 업무와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이요. 직능 수준이니까 기본적으로 직무 수행 능력의 수준입니다. 직무 수행 능력의 높낮이에요. 교육, 직업훈련, 경험, 선천적 능력 등에 의해서 결정되죠. 직능 유형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지식의 유형입니다. 지식의 분야, 지식의 유형이에요. 어떤 지식의 유형이고 어떤 지식의 분야냐면 바로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의 분야,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의 유형이 바로 직능 유형입니다. 직능 수준과 학력과의 관계요. 우선 직능은 1, 2, 3, 4 직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1직능 수준, 2직능 수준, 3직능 수준, 4직능 수준이요. 학력은 초등, 중등, 고등, 학사예요. 근데 고등 대신에 중등 플러스 1, 3년으로 표시해야 돼요.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학력은 초등, 중등, 고등이 아니고 중등 플러스 1, 3년 학사요. 초등학교나 초등학교 수준,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 수준, 중등 플러스 1, 3년 수준, 학사 이상의 교육 수준이요. 그거를 ISCD 레벨로 얘기하면 1 수준, 2, 3 수준, 5 수준, 6 수준입니다. ISCD 1 수준, 2, 3 수준, 5 수준, 6 수준이요. 요구되는 직능은요. 초등생이니까 단순하고요. 반복적이고 육체적 수준을 요구하고요. 육체적 과업 수행을 요구하고요. 중등이니까 읽고 쓰고 계산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고등이니까 읽고 쓰고 계산을 넘어서 복잡한 과업 수행이고요. 학사 이상이니까 이해력, 창의력이 요구되는 수준입니다. 의사소통 레벨은 중등은요, 상당 수준의 의사소통이 필요하고요. 고등은 높은 수준, 학사 이상은 매우 높은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상당 수준, 높은 수준, 매우 높은 수준이요. 그 순서대로 쭉 적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1직능 수준, 초등학교나 기초적 교육 수준 ISED 1 수준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행은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육체적인 힘을 요하는 과업이다. 이런 식으로 쭉 적어주시면 됩니다. 직업분류 직능 수준에 관한 두 번째 출제 유형은요. 대분류 항목을 주고요. 요구되는 직능 수준을 적으라는 겁니다. 대분류 항목을 적기 때문에 그냥 숫자 몇 개만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칸이요. 관리자와 전문가 3직능, 4직능 수준입니다. 둘 다 3직능, 4직능 수준이요. 그 다음에 가운데 두 칸이요. 서비스, 군인 등등등이요. 전부 다 2직능 수준입니다. 근데 군인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2직능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뭐로 바뀌었냐면
이직능 수준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상이요. 예전엔 그냥 이직능이었어요. 근데 군인은 이직능 수준 이상으로 바뀐 겁니다. 나머지 단순 노무자 제1직능 수준입니다. 21년 실기 1회 출제된 문제입니다. 직능 수준과 관련된 표를 채우는 문제였고요. 이건 한국표준직업분류 직능 수준에 관련한 대표 문제 2번과 동일한 문제였습니다. 부가가치의 의미와 종류, 그리고 사용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 근로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요. 부가가치의 먼저 의미입니다. 부가급여란 한마디로 복리후생이에요. 근데 복리후생이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경상화폐임금, 이게 뭐냐면 월급처럼 통장에 꽂히는 돈이란 뜻이에요. 경상화폐임금 이외에 현물보상,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사용하면 갚아주는 거예요. 현물 보상이나 아니면 연기된 보상, 예를 들어서 퇴직금 같은 거요. 현물 보상이나 연기된 보상을 말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경상화폐임금 말고 경상화폐임금 이외에 1번 현물 보상이나 2번 연기된 보상을 말하는 겁니다. 부가급여의 종류요. 연기된 보상에는 퇴직금 및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금이 있고요. 나머지 각종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교육훈련비, 학자금 보조, 차량 제공, 사택 제공, 각종 유급 휴가, 그러니까 다 복리후생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부가급여의 종류입니다. 사용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요. 첫 번째, 사용자 입장에서는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조세나 보험료 부담이 감소하게 되고요. 정부가 임금을 규제하거나 임금을 통제하는 시기가 되면 정부 임금 규제의 회피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임금 통제 시기에도 양질의 근로자를 확보할 수는 있는 이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자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고요. 인사관리 수단으로 써서 근로자의 충성심을 유도해내고 내부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요. 근로소득세 부담이 감소하고요. 연금 및 퇴직금을 확보할 수 있고, 요 연금 및 퇴직금은 마찬가지로 절세 효과도 같이 주죠. 그리고 또 현물을 받을 때는 대량 할인된 가격으로 현물을 받아요. 그래서 대량 할인된 현물가치 이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표준 문제입니다. 직무 분석 방법 중 최초 분석법이 적합한 경우와 최초 분석법이 적합한 경우요. 그 다음에 최초 분석법의 종류 4가지를 쓰고 설명하라. 최초 분석법의 종류 4가지를 쓰고 각각의 경우에 설명하라. 네, 모범 답안은요. 최초 분석법이 적합한 경우요. 당연히 최초니까 참고 문헌이나 자료가 드물고요. 그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이 적은 게 당연하죠. 바로 그런 경우에 최초 분석법을 사용하고요. 최초 분석법 종류 4가지 설명하라고 하는데 보통 5가지나 6가지 정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나는 거 4가지 정도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첫 번째는 분석가가 현장을 관찰하거나 현장을 체험하는 을 통해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관찰하는 방법, 관찰법이고요. 직접 체험하는 방법, 체험법입니다. 그 다음 분석가가 숙련 기술을 갖춘 사람을 면담을 통해서 분석하는 방법, 면담법이고요. 분석가가 설문지를 돌려서 분석하는 방법, 설문지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직무 수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건이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하는 방법, 중요사건 기록법입니다. 다시 요약해서 얘기하면 분석가가 직접 관찰하거나 체험하는 방법, 두 번째, 분석가가 직접 하지는 않고 면담을 하거나 설문지를 돌리는 방법, 마지막으로 중요사건 기록법,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표준 문제 2번입니다. 직무 분석 방법 5가지를 쓰시오. 그냥 직무 분석 방법 5가지를 쓰라고 했으니까 그 직무 분석 방법이 최초 분석법이든 아니면 그룹 토의법이든 상관없이 기억나는 거 5가지를 쭉 적어주시면 됩니다. 또 설명을 굳이 쓰라고 요청하지 않았으니까 각각의 방법 5가지를 쭉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직무 분석 방법은 크게 3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최초 분석법 그룹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 명이 서로 상의하면서 하는 그룹 토의법 그룹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비교 확인법 그룹입니다. 첫 번째 최초 분석법 방법은요. 분석가가 직접 작업 내용을 관찰하거나 체험을 통해서 하는 관찰법과 체험법이 있고요. 분석가가 작업자와 만나서 면담을 하거나 혹은 설문지를 돌려서 하는 면담법, 설문지법이 있고요. 그 다음 중요사건 기록법이 있습니다. 그룹 토의법에는 데이컨법과 브레인스토밍법이 있고요.
그의 비교 확인법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비교 확인법은요, 기존 데이터를 보고서 비교해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이렇게 2가지, 이렇게 1가지, 총 8가지 중에서 기억나는 거 5가지를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21년 실기 1회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기존에는 직무 분석 방법 보통 4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2회 처음으로 5가지를 요청했었어요. 비교 확인법, 대입헌법, 면담법, 관찰법, 중요사건 기록법 이 정도 쓰셔도 되고요. 그 외에 뭐 체험법, 설문지법, 브레인스토밍법 이런 것들도 다 아무거나 선택해서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중에 5가지 단답형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결정적 사건법 혹은 결정적 분석법, 중요사건 기법 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것의 단점 3가지를 적는 문제입니다. 일상이 잘 안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응답자가 왜곡할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석가가 주관을 개입해서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3가지 그냥 적어주시면 돼요. 일상적인 수행에 관한 지식이나 기술, 능력 같은 것들이 잘 안 보입니다. 배제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요사건을 기준으로 적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응답자가 그 사건에 대해서 왜곡해서 표현하거나 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응답자에 의해서 사건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고, 마지막으로 그 글을 보고 그 보고서를 보고 추론을 하는데 그 추론 과정은 직무 분석가가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3가지요. 일상이 잘 안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응답자가 왜곡할 가능성, 세 번째는 분석가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반복 가능한 분량을 만들기 위해 복원된 문제를 모두 동영상에 넣을 수는 없었지만 중복된 개념을 통합해서 핵심 개념을 정리했으니까 이것만으로도 모범 답안을 충분히 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답은 아는데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틀리지 않도록 출제 이력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술형인 2차 실기시험은 손으로 쓰여진 것만 점수로 연결이 됩니다. 눈으로 머리로만 공부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꼭 손으로 키워드를 직접 쓰면서 공부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미검사 이름을 5개를 쓰라 혹은 3개를 쓰고 설명하라 라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5개 정도의 직업 흥미검사의 이름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중에 3개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개를 일단 뽑은 건 스트롱 직업 흥미검사, 후더 흥미검사, 직업카드 분류, 직업선호도 검사, 진로사정 검사 이렇게 뽑았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흥미검사 당연히 많죠. 이거 말고 다른 어떤 걸 쓰셔도 됩니다. 꼭 이걸 쓰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걸 이미 알고 있다 그러면 이걸 중에서 빼서 기억하기 쉬운 것들로 5개를 조합하셔서 자기만의 모범 답안을 만드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5개를 뽑은 가장 큰 이유는 예를 들어서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 같은 경우는 2차 시험에서 흥미 척도에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의 척도에 대해서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차피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를 뽑았고요.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 홀랜드 6개의 인성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스트롱이 만든 직업 흥미 검사예요. 그러니까 6개의 모델로 나눈 것가 바로 일반 직업 분류고요. 그 외에 거기에 덧붙여서 흥미를 기준으로 해서 한 번 더 세분화시킨 거 그게 기본 흥미 척도고요. 개인의 일이나 스타일로 또 세분화시킨 것 이게 바로 개인 특성 척도입니다. 뭐 이렇게 길게 쓰셔도 되고 홀랜드의 6개 인성 모델 기준으로 만든 검사 이렇게 간단하게 쓰셔도 아마 웬만큼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가 있으면 이번엔 쿠더 흥미 검사 군이 있습니다. 쿠더 흥미 검사는 직업군에서 나타나는 동질적 내용, 그러니까 직업군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적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직업 선호도를 판단하는 기법입니다. 그게 쿠더식 흥미검사고요. 직업 카드 분류, 요거 우리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거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홀랜드 육각형 이론의 근거를 뒀고요. 직업 카드들을 주는데 그 직업 카드는 바로 육각형 모델에 근거한서 만들어진 직업 카드들을 나눠주고 여러 개를 나눠주고 그거를 선호도, 혐오군, 중성군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그룹, 싫어하는 그룹, 무관심한 그룹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그거를 기준으로 나의 흥미를 판단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직업 선호도 검사는 마찬가지로 홀랜드 성격 검사를 우리나라에서 표준화시킨 거라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흥미 검사 기법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보겐이 개발한 진로 사전 검사 CIA를 하나 더 추가했어요. 37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굳이 뭐 요 내용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고, 그냥 진로 사전 검사 이름 하나 정도 더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년 실기 2회차 출제 사례입니다. 흥미사전기법 5가지가 아니고 그중에 3가지만 쓰라는 문제였습니다. 슈퍼요. 슈퍼의 흥미사전 기법 3가지요. 표현된 흥미, 조작된 흥미, 조사된 흥미. 요거 이름 그대로 살려주셔야 돼요. 표현된 흥미, 조작된 흥미, 조사된 흥미요. 제일 쉬운 것부터 갈게요. 조사된 흥미는 말 그대로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표준화된 검사로 조사를 해서 알아내는 겁니다. 활동에 대한 표준화된 검사를 실시하는 것. 이게 조사된 흥미예요. 자, 표현된 흥미는 말로 표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도록 요청하는 거죠. 표현된 흥미는 표현을 시키는 겁니다. 말하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어떤 활동이나 직업에 대해서 좋은 것, 싫은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도록 요청하는 것, 이게 표현된 흥미예요. 조작된 흥미는 우리가 뭔가 사건을 꾸미고 조작하고 하는 그런 조작이 아니고요. 운전 조작 같은 조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운전은 아니고 개인의 시간을 어떻게 조작하는지, 어떻게 계획하고 실제로 사용하는지, 시간을 어떻게 조작하는지 관찰하고 파악함으로써 흥미를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어떤 시간이냐면 흥미가 있는 참여 활동, 예를 들어서 동호회 활동 같은 흥미가 있는 참여 활동을 통해서 그 시간을 어떻게 조작하는지, 시간을 어떻게 계획하고 사용하는지를 관찰하고 파악함으로써 흥미를 파악하는 기법, 바로 조작된 흥미입니다.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 척도 3가지요. 우선 척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면 훨씬 이해가 쉬워집니다. 척도는 어떤 특성을 숫자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숫자로 표현해 주기 위한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더 쉬워요. 그냥 공부를 잘한다라는 개념을 그냥 얘기하면 얼만큼 잘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거를 등수 척도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3등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그게 바로 등수 척도로 공부를 잘한다라는 걸 표현해 준 거예요. 이게 바로 척도입니다.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에는 3가지 척도가 있어요. 일반 직업 분류, 기본 흥미 척도, 개인 특성 척도요. 영어도 기억해 주면 더 좋지만 이거 안 쓰셔도 점수를 깎이지는 않습니다. 자, 일반 직업 분류 척도는 기본적으로 홀랜드의 6가지 주제를 그대로 다 척도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수검자의 흥미에 대한 포괄적인 전망을 할 수 있고요. 거기에 기본 흥미 척도는 일반 직업 분류에다가 특정한 흥미들로 또다시 세부 척도를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흥미들로 세분화시킨 것, 그게 바로 기본 흥미 척도고요. 세 번째, 개인 흥미 척도요. 개인의 어떤 업무 스타일, 업무 유형 혹은 학습 스타일, 학습 유형 등 모두 4개 척도를 더 추가를 했고요. 여기에 이걸 통해서 일과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어떤 스타일, 어떤 방식을 선호하고 편안하게 느끼는지 그거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입니다. 다시 최종 정리하면 일반 직업 분류, 기본 흥미 척도, 개인 특성 척도입니다. 저는 이거를 일, 개, 미라고 외웠어요. 일반 직업 분류, 개인 특성 척도, 기본 흥미 척도. 그래서 일개미라고 저는 외웠습니다. 21년 실기 1회차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 척도 3가지를 묻고 있고요. 기존 출제 내용 문제와 완전히 동일하게 출제된 사례입니다.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결정 요인은요, 내용들을 쭉 보시면 다 상식적이에요. 하나도 어렵잖아요. 근데 정말 어려운 건 무려 우리가 6가지나 적어야 된다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분할시켰습니다. 나눠서 외우면 훨씬 쉬워요. 첫 번째는 가사와 육아 그룹, 두 번째는 소득 그룹, 세 번째 고용 환경 그룹, 마지막으로 교육 수준에 관련한 내용, 이렇게 4가지 그룹으로 분할시켜서 나눴고요. 이 전체 내용은 여성 경제 활동을 떨어뜨리는 요인을 기준으로 적혀 있어요. 만약에 여성 기준을 올린 쪽으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요거에 반대로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가사와 육아에 관련해서는 자녀 수가 증가하면 여성 경제 참가 떨어지고요. 가계 생산 기술이 낙후돼서 해야 될 일이 많으면 마찬가지로 여성 경제 활동 참가가 떨어집니다. 소득이요.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를 압도하는 경우 혹은 배우자 소득이 많거나 증가하고 있는 경우 여성 경제 활동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고용 환경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서 육아시설 등이 부족하면 여성 경제활동은 당연히 떨어지고요. 고용시장이 경직돼서 시간제 근무제나 단시간 근무 같은 그런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없으면 마찬가지로 여성 참가 떨어집니다. 교육 수준이요. 선진국의 경우 여성 교육 수준이 낮을 때 여성 경제의 참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가사 육아 그룹, 자녀 수의 증가와 가계 생산 기술의 낙후,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를 앞다하는 경우와 배우자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고용 환경,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경우, 그 다음에 고용시장이 경직된 경우, 마지막으로 교육 수준, 여성의 교육 수준이 낮을 때입니다. 21년 실기 1회차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가지를 쓰라고 했어요. 보통 한 7가지 정도 있으니까 그 중에 3가지 정도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성능검사, 성향검사를 설명하고 검사명을 써라. 극대수행검사, 습관적 수행검사를 설명하고 대표적 유형 3가지를 써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극대수행검사, 두 번째 습관적 수행검사요. 같은 이름입니다. 성능검사라고도 하고요. 습관적 검사는 성향검사라고도 합니다. 극대수행검사는 주어진 시간 내에 최대한의 능력을, 극대 능력, 그러니까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검사로 각 문항마다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례로는 지능검사, 적성검사, 성취검사 같은 것들이 있어요. 습관적 수행검사는 성향, 그 사람의 성향을 검사하는 거고요. 피검자가 평소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측정하는 검사로 정답도 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사례로는 성격검사, 흥미검사, 태도검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직업 관련한 문제를 뒤진 사람은 보딘이 있고요. 윌리엄슨이 있어요. 보딘은 문제의 원인을 뒤진 거고요. 윌리엄슨은 문제의 최종 증상을 분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슨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냐면 선택 전에는 선택을 못한 무선택이고요. 진로 선택을 한 후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 선택은 했지만 불확실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증상이. 그 다음 선택을 한 결과가 흥미적성에 안 맞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선택을 한 결과가 너무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두 4가지로 나눴어요. 선택 전 무선택, 선택 후 불확실한 선택, 선택 결과가 흥미적성에 안 맞는 경우, 선택 결과가 어리석은 경우, 이렇게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답안은 이 4가지를 정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1번 진로 무선택, 2번 선택 후 불확실한 선택, 3번 흥미와 적성 간의 모순, 4번 현명하지 못한 선택 혹은 어리석은 선택, 이렇게 4가지 제목을 정확하게 써주시고요.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무선택, 선택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불확실한 선택, 선택은 했어, 선택은 했는데 불확실해, 확신이 부족하고 자신감이 없는 경우요. 세 번째, 선택의 결과가 나쁜 거예요. 결과가 흥미적성에 안 맞는 경우, 흥미나 적성에 맞지 않는 경우요. 마지막, 선택한 결과가 이 사람의 능력에 너무 모자라거나 너무 과한 거야. 그래서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죠. 너무 과한 선택을 했거나 너무 능력에 모자란 선택을 해서 과하거나 덜하거나 능력에 맞지 않는 선택을 한 경우, 이게 바로 현명하지 못한 선택,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슈퍼가 제안한 발달적 직업상담 6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대표적인 암기형이죠. 첫 글자를 따서 문심자, 현태의입니다. 이거 1차에서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미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처럼 그냥 순서대로 쓰라고만 얘기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덧붙여야 될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요거 쓰기만 나오고 있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설명형 문제가 나온다면 굉장히 제목을 반복하는 형태의 설명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좀 밋밋하니까 탐색과 현실 검증, 탐색과 검증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작업은 지시적 방법으로 하고요. 나머지 자아 수용 및 통찰, 의사결정 이런 것들은 다 비지시적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제목만 붙여주시면 심층적 탐색, 심층적 탐색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지시적 방법을 하고요. 주제 설정을 한다. 자아 수용 및 자아 통찰, 비지시적 방법이요. 비지적 방법으로 하고 자아 수용과 통찰을 얻기 위해서 명료화 작업을 한다. 현실 검증, 지시적 방법이라고 그랬죠.
탐색과 검증은 지시적 방법이에요. 지시적 방법으로 하고 직업정보 등을 수집한다. 태도와 감정의 탐색과 처리, 현실 검증을 통해서 바로 앞에 거, 현실 검증을 통해서 얻은 태도와 감정의 탐색과 처리를 수행한다. 의사결정, 비지시적 방법이고요. 대안행위까지 포함한 자신의 직업의 의사결정을 내린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산업, 산업활동, 산업분류의 정의입니다. 먼저 산업이요. 산업이란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회사들끼리의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생산 단위의 집합이에요. 어떤 생산 단위의 집합이냐면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 활동에 종사하는 생산 단위의 집합. 비슷한 산업 활동에 종사하는 회사들의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산업이란 결국 집합입니다. 그 다음 산업 활동이요. 활동이니까 당연히 활동 과정입니다. 산업 활동이니까 일련의 활동 과정이에요. 어떤 활동이냐? 산업 활동이니까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그런 일련의 활동 과정이요. 산업 분류, 분류니까 분류하는 겁니다. 분류니까 분류라 하는 것, 즉 유형화하는 겁니다. 뭘 유형화하냐면 생산 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서 유형화하는 것, 유사성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 그게 바로 산업 분류고요. 마지막으로 산업 활동의 범위요. 산업 활동의 범위는 가사 활동은 빠지고요. 영리 활동과 비영리 활동은 포함됩니다. 가사 활동은 빠지고요. 영리 활동과 비영리 활동은 포함됩니다. 21년 실기 1회차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활동의 범위를 제외하고요. 나머지 산업, 산업활동, 산업분류의 정의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책 버전으로 출판돼서 교보문고, 예스24 등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이 불편하신 분들, 인쇄 가능한 버전이나 제약 없는 PDF 버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공지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연재되는 나머지 실기 대비 강좌는 지금 화면 오른쪽에 나타난 재생 목록을 누르면 필요한 부분 선택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준규였습니다.